세계의 범죄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강도나 마약 등 강력 범죄가 줄었는데요. 대신 약 29.7% 정도 사이버 범죄가 증가해오고 다른 범죄 대비해서 폭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23만여 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사이버 범죄. 이 중 74.5%가 비대면 상황을 악용한 사이버 사기였습니다.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한 5개 사이트를 운영자를 검거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총 238명이고요. 들어간 돈은 1조가 넘고. 코로나19 불황으로 손쉬운 재테크나 도박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이미 학교폭력은 사이버 범죄화됐고요. 일부가 성범죄화가 되고 있는데 학교를 벗어나도 가정이나 잠드는 순간까지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폭력이라는 부분들로 변화하고 있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청소년까지 희생자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 당신도 한순간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수익 투자처를 알려주겠다며 수십억 원대 온라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지난 6월 검거된 조직의 투자 리딩 사기 행각의 피해자는 171명. 피해액은 무려 60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등을 홍보한 뒤 채팅방에 들어온 이들을 속였는데요. 투자한 금액이 고수익을 내고 있다고 했지만 실상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이처럼 투자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투자를 유도해 투자금을 받은 후 환급을 거부하며 편취하는 방식을 투자 리딩 사기라고 하는데요. 비대면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금융 투자에 관심이 쏟아지며 리딩 사기 피해자 역시 속출하고 있는 상황. 20대 청년 영수 씨도 최근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자기 누구누구 지인인데 부업해보실 생각 있냐. 링크 하나 보내줘요. 포인트를 구매만 하면은 우리가 수익은 나서 띄워주겠다. 그때부터 이제 꿈이 넘어가는 거죠, 이제 포인트를 구매를 하면요. 한 40분 뒤에요. 이게 수익금이 얼마가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이트 하나 보내줘요. 지네들이 캡처한 거.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을 넣었는데 그게 한 700~800만 원이 돼 있어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7배가 넘는 수익을 얻고 나니 처음엔 마냥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다는데요. 하지만 출금을 하려고 했더니요. 신규 가입자는 300만 원 이상의 충전 기록이 있어야 된대요. 이것만 넣으면 내 돈을 회수할 수 있겠구나 하고 넣었는데요. 또 수수료를 달래요. 700만 원에 대한 수수료가 40%래요. 그러면은 한 300~400만 원 되거든요. 보내주면은요. 또 불법 프로그램이 걸렸다 이러면서 서버 복구 비용을 500만 원을 달라 그래요. 계속 의심을 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수익 챙겨보는데 계속 의심하시다가 놓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역질문을 해요. 8,000원. 환급은 해주지 않고 계속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돈을 더 입금하게끔 유도했다는 가해자.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금을 환급받기 위해 더 큰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바로 리딩 사기의 통상적인 수법입니다.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를 안 하면은 형사고소를 하겠다.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래 1,000만 원을 넣었어요. 수수료가 빠져가지고 1,000만 원이 다 안 들어왔다. 다시 1,000만 원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게 사기구나. 영수 씨도 의심을 하기 시작했지만 고스란히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도박자 이런 걸로 고소를 하겠다. 협박을 해요, 그렇게. 법무팀에서 강경 대응을 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이나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악용하는 거죠, 이제. 직업이요? 네. 상담교사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기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이런 거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해놓고는 정작 지금 제가 지금 불과 3일 만에
1,500만 원이란 돈을 고스란히 잃고 말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처음엔 사기인 걸 의심하지 못했을까요? 어휘력이 워낙 좋고, 그리고 이제 지인 인스타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아, 나 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인 그 인스타 피드를 보니까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친구 추가에. 평소 이런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상담교사도 감쪽같이 당하고 말았으니 피해자는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교산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사기당한 피해자들 그냥 글 올리고 어떻게 하면은 되는지 그 피해 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주부들이나 막 결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집 사는데 이런데 보탬이 되려고 했다가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본 것만 해도 한 300명 돼요. 피해자가 거의 매일같이 나와요,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저축한 돈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서 입금을 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했다는데요. 들어간 돈만 주면은 그냥 그냥 고소 취하를 하겠다. 걔네들은 그냥 나몰라라 해요. 잡을 테면 잡아봐라. 걔네 수법이요. 피해자가 피해자를 만든다고요. 앞에 당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계좌를 해킹해가지고 저희한테 준 다음에 저희가 글로 입금을 하면은 돈만 빼가고 그러면은 고스란히 피해는 앞에 그 통장주가 받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의 심리를 이용한다는 게 문제예요.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으니 입금을 했던 계좌의 명의자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처음부터 가명, 가짜 사진,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없게 조직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해놓고 범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사기꾼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신고를 안 해요. 당하고도요. 경찰들이 하는 말이요, 본인들도 도박죄나 이런 걸로 걸릴 수 있다. 뭐 개인정보 줬으면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을 조사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수사는 우리가 해주는 거고 돈은 알아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상생활을 지속하기도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는 영수 씨. 무엇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에 더 상처를 받았다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에 지난해부터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 수사과를 찾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몰랐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두 번에 그치고 말았다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꼭 이 사람이 그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뭐 똑같이 이 범죄 행위자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을 피해고자에 대해서는 약간 그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불법 수익을 얻고 있는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특히 도박 사이트의 경우 피해자로 보기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최근 외환시장, 일명 FX 마진거래 사이트를 빙자한 도박 사이트를 검거했다는 이들. FX 마진거래는 두 개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수익성이 높지만 위험도도 커서 금융당국의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상 거래라면 증권사 등 국내외 투자 중개업자를 거쳐 실제 은행 간 외환 거래로 이어지지만 사설의 경우 투자자와 사설업체 사이에서만 돈이 오가는데요. 저희가 검거한 피해자들은 결국 회원들로 하여금 돈을 넣으면 1분 있다가 2분 있다가 5분 있다가 이 외환이 오를 것이냐, 즉 미국 달러 대비 호주 달러가 오를 것이냐, 또는 영국 파운드와 대비 호주 달러가 오를 것이냐 등락만 가지고 돈을 걸게 한 겁니다. 그거를 맞추지 못했다 그러면 그 돈 전부 잃고, 맞췄다 그러면은 수수료 13%를 제외한
87%. 상대방과 잃은 상대방의 돈과 합쳐서 베팅에게 1.87배 배당금을 받는 그런 말 그대로 홀짝과 같은 게임을 한 것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 홍보를 해 회원을 모집했다는 일당. 5개 사이트를 검거한 결과 16만여 명의 회원이 도박에 쏟아부은 돈은 무려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홀짝 도박처럼 한 것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확률이 계속하다 보면은 계속 이길 확률은 거의 0에 수렴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원들은 돈을 잃고 사이트 운영자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역시 피해자가 한순간에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데요.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도박 사이트에서 같이 도박을 한 도박 행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몇몇 회원들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20대부터 40대까지 골고루 분포하고요. 대부분은 회사원들이 많았습니다. 유사수신이나 사기의 피해자라면 몰수를 해서 환수를 할 방법이 있는데 이 사이트의 구조상 이 회원들은 도박의 행위자로서 가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가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피의자들이 부당하게 얻은 재산은 몰수 보전하여 국고로 귀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기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포털인 파인,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메뉴에서 정상적인 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더 활개를 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가 바로 스피어 피싱입니다. 창으로 물고기를 잡는다는 그런 뜻인데요. 어떤 특정 대상을 정하면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내용의 문자와 각종 메일을 보내어서 상대방이 열어보게 합니다. 컴퓨터와 또는 스마트폰, 그런 디지털 디바이스가 해킹이 되고 많은 자료가 유출되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메신저 피싱, 보이스 피싱 이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주로 사회적 이슈가 있을 경우에 그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관련된 동향, 코로나19 예방법, 반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잘 출처도 확인하지 않고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출처가 불명확한 메일이나 메시지를 함부로 열어보지 않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과 PC의 백신을 최근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한편 청소년들 역시 각종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대표적으로 성적인 영상을 함부로 찍는 또는 그런 찍은 영상을 함부로 유포하는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가 대표적이고 새로 많이들 나온 게 딥페이크라고 불법 합성물 범죄입니다. 알몸의 사람과 얼굴과 몸을 합성을 해서 그걸 유포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이 이루어진 사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9월 사이버 불링 범죄의 피해자였던 16세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이버 불링이란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집단적, 지속적, 반복적으로 모욕과 따돌림, 협박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행 피해자였던 혜린 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또래 집단으로부터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또래 가해자들은 SNS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렸으며 성폭행당한 과거를 들춰내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행을 가한 것은 물론 돈까지 갈취한 가해자들. 모두 혜린 양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한 달 새 일어난 일입니다. 혜린 양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 강간 가해자의 유죄 선고가 나기 열흘 전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이제 SNS를 하다가 뭐 한 사람만 따돌리고서는 다 따로 나와서 뭐 다른 대화방을 열어버린다거나 이제 온라인으로 괴롭히다가 따로 만나가지고 집단 폭행이나 또는 집단 성폭력이 나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경우들도 있고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유포시키겠다고 위협을 한다거나 이런 편존하는 학교 폭력이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것들이 지금은 온라인으로 상당 부분 이제 스며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성피해 영상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답니다.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어떤 종류의 그 다크웹 속에서 범죄가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온라인에서 이제 성착취 피해 같은 것들에 노출되는 경우 가해자의 동기가 비교적 단순한 데 비해서 피해자들이 겪는 피해는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 일단 영상물이 제작이 되면 그 영상물은 학교라는 경계도 넘어서 국가라는 경계도 넘어서 차후에 조주빈 같은 N번방 운영했던 그런 범죄자에게 영상물이 넘어가고 개인정보가 이제 넘어가는 경우에는 알지도 못하는 제3의 범죄자에 의해서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들도 다수가 존재해요. 올해 들어 의뢰인이 2배 이상 늘었다는 디지털 장의사.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개인이 기록을 다 찾는 것이 불가능해서 위임장을 받아 삭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대 학생 의뢰인이 많이 늘었다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왕따 기록들이 돌아다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 실명이 거론되고 자기의 사진들이 공개돼서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게시물들을 삭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남자친구와 이제 사귀었는데 사귀면서 그 나이가 사춘기다 보니까 성적인 호기심에 은밀한 부분에 그 사진을 갖다 찍어서 주고 받고 이렇게 하다가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서 자기 사진이 학교 전체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되게 모멸적이고 모욕감이 굉장히 큰 거죠.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그때 느껴보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게시물에 따라 일주일부터 한 달, 많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작업이라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작업을 해주기도 한다는데요. 전화하면 얼마나 서럽게 울어대는데 말도 못해요. 그냥 숨이 막혀가지고 여기 복 받쳐가지고 말을 못해. 말을 못하고 전화 끊고 말을 못하고 전화 끊고 자기 큰일 났다고 이거 학교도 못 가고 집에도 못 들어가겠다고.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성남시청이라든가 이 전남도청에서 청소년들을 무료로 이렇게 삭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가 유포된 애들은 1년 뒤면 또 다시 유포되고 다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또 막 하고 그래요. 온라인 폭력의 피해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강간 피해자 중에 자살한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중에 자살한 사람은 많죠. 영상은 죽어도 살아남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해도 영상물은 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온라인 피해가 훨씬 더 지속적으로 괴로운 그런 사건들의 연속인 거죠. 처음에는 단순히 영상을 찍은 가해자 1명이었겠지만 그 영상이 유포되는 순간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 가해자가 돼버리니까.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도움을 구할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피해가 계속 넓어지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위협을 하는 거죠. 너가 영상물을 또 하나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내가 게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피해를 당하면은 당장 여성가족부 산하의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에다가 사이버 수사대랑 다 연결돼 있으니까 지금 신고를 해주는 것만이 피해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구조받을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 손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이버 공간. 그래서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가해자나 피해가 될 수 있는지 사실 가정이나 학교나 우리 사회가 조금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의 경계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사이버 폭력인가 아니면 범죄인가 이게 다른 친구한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사실 인식을 못할 수 있거든요. 학교 폭력 예방과 치료 활동을 하는 푸른나무 재단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가운데서도 언어 폭력이 22.5%로 가장 많았으며 명예훼손과 따돌림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언어폭력은 사실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더 힘든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친구, 우리 반 아이, 뭐 옆반에 있는 친구한테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메신저에 남는다는 것도 있어요. 단톡방 초대해서 나간다 해도 다시 초대하고 해서 그 증거물이 사실은 계속 남아있고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이 조금 더 많이 있다고 조금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나는 말할 때 잠깐 너무 아팠는데 눈이랑 이 모양의 손 모양으로 나 죽여버리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전 자살하고 싶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너무 불안해요, 좀.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전화가 걸려오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사실은 많이 전화도 오고 상담도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가슴이 아픈 건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아직 학창시절이 한 12년가량 남아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입학 초기부터 학교 폭력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사실 마음이 좀 아프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한다는 사이버 폭력. 물론 피해 청소년의 용기 있는 고백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역할이랍니다. 사이버 폭력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녀라고 예외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아이와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부모님께서는 학교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어떤 징후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조금 바뀐 행동들이 있는지를 캐치하시려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요즘 M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 휴대폰을 갖고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휴대폰이 있는 동안은 사실은 아이들이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불특정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하는 것들을 아주 상세히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교육을 해야만 사실은 지금 이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독일의 경우 부모의 교육을 법으로 정해놓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학기마다 예방교육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법적 테두리가 모호한 실정입니다. 각 부처의 합동적인 예방 정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부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겁니다. 모든 분들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거나 사이버 폭력을 아마 한 번이라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단톡방에서 친구에게 장난치면 한 사람을 비하하거나 공격하는 어떠한 친구 사이의 행위들이 모두 사이버 폭력으로 행위가 됩니다. 친하다라는 어떠한 이유로 아니면은 장난이라는 이유로 행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인지적인 교육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가상 공간에는 아무런 경계도, 사생활을 보호해줄 책임자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범죄와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스스로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걸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이버 범죄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항상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백신 프로그램은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세요. 결제 금액을 제한하거나 차단해주세요. 보안 카드 등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마세요. 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 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고 폴 안티 스파이 앱으로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